안녕하세요. 돈에 대한 독한 이야기, MTN 돈독한 이야기, 돈독톡 진행의 강치원입니다. 자, 보험, 주식, 부동산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이 있죠. 하지만 그 정보도 너무 방대하고 나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 무엇일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단문 013-3366-8289번, 긴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으로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정욱의 돈에 대한 이야기 돈독톡 진행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도와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돈에 대한 독한 토크 나눠주실 분이죠. 재무전문가 정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또 비가 와서 정말 이 무더웠던 더위가 좀 한풀 꺾인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 오늘 이번 주 좀 시원하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 저희가 알아둬야 하는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시원한 얘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네, 네. 오늘은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좀 쇼킹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네, 자, 어떤 얘기일지 한번 들어볼게요. 쇼킹할 건 아닌데, 네. 뭐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향이 좀 심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네. 지난 수년간, 최근 수년간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하나같이 다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럼 우리나라 뭐 서울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네.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주요 도시들이 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어떤 집값 폭등세를 네. 보였던 어떤 원인이 단순히 주택 공급이 줄고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다. 이렇게 좀 해석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 인구가 갑자기 뭐 그럴 리가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전 세계 뭐 건설회사들이 일제히 다 놀았다거나 뭐 이러진 않았을 거니까 네.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흐름들의 원인은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유동성의 확대였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장에 돈이 많이 네. 풀렸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이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난 양의 유동성을 이제 풀었죠. 네.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이 화폐로 가격이 매겨지는 상품들의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네. 예, 화폐가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더 많은 돈을 줘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자산 시장, 자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동산, 뭐 주식, 심지어는 이제 가상화폐 붐도 사실은 이 유동성 공급과 영향이 좀 큰 걸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이제 오르는 현상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볼 수 있었던 거고요. 선진국이 이렇게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면 우리나라로도 그 돈들이 흘러 들어오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부동산, 주식 등이 최근에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캐나다, 영국, 체코에서도 이제 금리를 올렸고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한국은행도 곧 금리를 인상할 걸로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시장에 풀린 돈이 각국 중앙은행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유동성 확대로 가격이 올랐던 이 부동산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예, 다른 변수가 크지 않다면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은 오르기는 힘들다 또는 네.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상승 동력이 커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 네. 정책들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서민 주거 안정 뭐 이런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는 이제 다가올 전 세계적인 긴축에 대비해서 이제 긴축 국면에서 네. 그동안 유동성 확대로 생긴 가격 거품들이 지금 이제 이 가격이 더 비싸진 그 원인인데 네. 이 거품들이 일시에 빠지면서 이제 촉발될 수 있는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고 네. 이런 정책들을 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잔치 중에 이제 늘어난 뭐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1,500조예요. 이 정도가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글로벌 어떤 금리 인상 이런 국면에 갔을 때 이게 이제 폭탄이 되지 않도록 네. 일종의 이제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은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에 좋은 때는 아니다 이렇게 네. 말할 수 있겠고요. 네. 혹시 그래도 부동산 투자는 좀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도 향후 이제 수년 내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저가 매수를 차라리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부모 세대의 그 절대적인 부동산 사랑의 영향 하에서 사실 이 하우스 푸어가 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자, 막연히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런 이제 믿음이 있었는데요. 네. 이 부동산 불패 뭐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셔서 사실 뭐 부동산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자산을 늘리자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 궁극적인 목표인 내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부동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다양한 투자 어떤 방법들을 합리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해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뭐 이렇게 좀 전 세계 긴축 국면을 앞두고 거품들이 빠지면서 생길 수 있는 충격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본격적으로 독한 토크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의 주제 무엇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돈독한 토크 오늘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은행의 함정이 주제인데, 자, 은행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누구나 신뢰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런 은행의 함정을 주제로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이제 뭐 줄곧 이 돈독한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네. 금융회사들의 금융 시스템의 거짓말 그리고 그 금융 시스템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했거나 과도하게 믿어서 생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우리 서민들의 어떤 피해를 네. 좀 줄여보고자 저는 이제 그런 방송을 계속 좀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은행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융기관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렇죠. 예, 뭐 경제에서 쓰는 공식 용어로서 뭐 그렇게 금융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 이제 관치금융의 역사가 길었고 그게 멀지 않은 과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치금융으로부터 생긴 어떤 이 금융회사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은행이 주식회사예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은행이 되게 공적인 어떤 기관 같은데 네. 주식회사라니, 그렇죠. 사기업이라니, 뭐 이런 어떤 어떤 착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은행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또는 은행이 의식 중에 또는 미필적으로 어떤 네. 우리 금융 소비자들을 속이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은행에 과연 어떤 착오가 있을 수 있을지 저희 키워드 열어보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적금, 실제 이자 수익의 진실은 이라는 키워드인데 사실 워낙 이 저금리 시대기도 하고 이제 사실 이자 수익이 굉장히 낮지 않나요? 그렇죠. 네. 지금 뭐 2% 초반대 뭐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적금은 뭐 누구나 다 갖고 계시거나 한 번쯤은 다 해보셨던 이제 아주 기초적인 금융 상품인데요. 그렇죠. 이 적금에서 얘기하는 이자를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2%짜리 적금이다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적금에 넣는 돈의 2%를 이자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렇게 받지를 못합니다. 사례를 한번 제가 뭐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달 네. 10만 원씩 1년짜리 정기 적금 2%짜리 연 2%짜리 정기 적금에 이제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요. 네.
10만 원씩 1년짜리니까 120만 원을 이제 납입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면 2만 4천 원이 됩니다. 뭐 어쨌든 뭐 크지 않은 돈이긴 한데 네. 2만 4천 원을 1년 동안 이자로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가 쉽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네.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계시지만 이 그 연 2%라고 했습니다. 이 적금 상품의 이자가 연 2%. 우리가 네. 보통 이자를 얘기할 땐 연 단위로 몇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자, 수익률이라는 건 시간이란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개념인데요. 연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금은 예금과는 달리 한 달에 한 번씩 내죠. 정기적금은. 네. 그러니까 첫 달에 낸 거는 1년 동안을 그 돈이 이 적금 안에 들어있으니까 2%를 다 받습니다. 네. 연 2%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넣는 것은 이미 한 달이 지나갔기 때문에 만기까지 12개월이 아니라 11개월만 적금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 2% 곱하기 12분의 11개월만 받는 이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쭉 가서 맨 이제 마지막에 내는 건 이제 한 달간만 돈이 보관이 되니까 2% 곱하기 12분의 1만 제공을 해서 그 돈에 이제 적용되는 이율은 0.16%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거를 이자를 이제 이자율로 이제 얘기했는데 실제 이제 이자 금액으로 보면요. 처음에는 10만 원 넣었으니까 2% 2천 원을 다 받겠죠. 네. 첫 달에 넣은 것은. 그렇죠. 그런데 쭉쭉쭉 줄어들어서 마지막 달에 넣은 거는 2% 곱하기 12분의 1만 받게 되니까 160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2,960원이 돼요. 예, 24,000원이 아니라. 네. 근데 여기서 뭐 이제 세금을 또 빼고 하면 사실 0.91%가 됩니다. 2%가 안 되네요. 네네. 반도 안 되는 수치예요. 예. 네. 자, 좀 정리해서 제가 100만 원짜리로 돈이 흘러가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100만 원씩 2%짜리 상품이면 발생이자가 2만 원씩 처음에는 2만 원. 근데 이자율은 전부 다 2%라고 표기는 되겠으나 연 2%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실제 적용되는 건 점점 줄어들어서 발생이자가 점점 줍니다. 그래서 그 발생이자 맨 끝에 12만 9,600원이라고 적혀 있고요. 아까 네. 10만 원대보다 이제 10배가 된 거고 여기에 15.4%의 이자 소득세를 차감하고 나니까 지급 이자는 10만 9,641원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납입한 돈 1,200만 원에 1년 동안 네. 1,200만 원에 이자까지 해서 10만 9,641원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1,200만 원을 납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화폐,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네.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이 1,200만 원이 1년 전에 돈 가치와 똑같은 어떤 그 내 자산이 유지가 되려면 지금 내가 얼마를 들고 있어야 되냐면요. 3% 적용하면 1,236만 원을 내가 갖고 있어야 1년 전에 1,200만 원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손해를 봤네. 네, 그러니까 3% 물가 상승률이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뭐 20만 원 넘게 사실은 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드는 거죠. 사실 적금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기초적인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안전하게 확실한 손해를 보장하는 적금. 자,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말일까요? 사실 이 적금이라는 게 금리가 적기는 하지만 이 장점이라고 하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뭔가 보장 상품이다. 이런 게 사실 저는 커먼 센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무슨 얘기일까요? 네네. 네. 안전하고 뭐 이자가 보장된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은행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그 표현인데 네. 사실은 그 말을 뭐 제가 살짝 틀어봤습니다. 안전하게 확실한 손해를 보장하는 적금일까? 적금이 아닐까? 이런 의미로 제가 네. 이제 타이틀을 달아봤고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 70의 법칙을 뭐 아주 거의 매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70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무척 중요한 개념이고 그럼요. 이 보험사라든지 금융회사가 사실 숨기는 그
우리의 자산 가치가 화폐 가치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얘기를 않거나 숨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이 불어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손해 보는 좀 전에 이제 적금의 사례처럼 이런 것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이제 우리 자산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고 70의 법칙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70의 법칙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72를 기대 수익률, 죄송합니다. 71을 네. 예상 물가 상승률로 나눠주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우리 돈의 가치가 절반으로 쪼그라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좀 화면에도 물가 상승률을 3.6%로 가정했을 때 72를 3.6으로 나눠주니까 20이 나오죠. 그렇죠. 예, 물가 상승률이 3.6%라면 20년 뒤에는 우리 돈의 가치가 절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돈을 갖고 있을 때. 네. 자,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시간이 지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적금이든 뭐 펀드가 됐든 뭐가 됐더라도 이런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금융이 존재하는 이유는 네. 물가 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금융 상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 2%의 적금이라면 3% 또는 4% 되는 물가 상승률 환경에서는 오히려 적금이 다 끝나고 돈을 찾았을 때 더 적어진 돈을 손에 쥐게 된다 이런 네. 뜻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어떤 수익이 날 가능성, 어떤 이 투자 상품처럼 대단히 수익이 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딱 네. 정해진 대로 받는데 그 정해진 대로 받은 것이 사실은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확실한 손해가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은행은 안전해, 보장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시청자분들의 돈의 가치는 자산 가치는 쪼그라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금융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인플레이션에 의한 화폐 가치, 우리 자산 가치 하락을 막거나 해지한다고 하죠. 이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이 필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에 은행이든 금융회사가 그런 역할을 못 한다면 굳이 은행에다가 돈을 맡길 이유가 없죠. 없죠. 네. 예. 차라리 그냥 맡겨서 인터넷 뱅킹 해야 되고 내 해킹 당할까 봐 걱정해야 되고 내 정보가 어떻게 될까 우리 또 메이저 은행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네. 이런 걱정하고 여차하면 수수료 뗄 수 있고 그러느니 어차피 나에게 적절한 이자가 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냥 집에다가 보관하는 게 더 낫겠죠. 그냥 금고 안에 넣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실제로 일본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네. 금고들이 엄청나게 해일에 둥둥 떠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저렇게 많은 금고들이. 예. 네. 사진은 일부고 진짜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네. 일본은 이미 제로금리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 이자 수익을 못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다 집에다가 금고를 두고 그냥 금고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금자 보호니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예금자 보호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금고가 그렇죠. 차라리 편하죠. 그러니 네. 금융회사가 우리 금융 소비자들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금융 소비자들을 기대만큼 해주려면 사실은 금리나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적금을 드실 때 시간에 따라 화폐 가치가 내려가면서 나의 자산 가치도 내려간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적금. 쌓이지 않는 저축 생활. 자, 저축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돈을 모으면서 수익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쌓이지 않는 저축이라고 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느낌인가? 뭐죠? 뭘까요? 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네. 우리가 이제 적금을 하는데 참 이 사람의 심리가 그러한 건지 아니면 이 신의 어떤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신기하게도 적금 만기가 될 때쯤 되면 사용하던 PC가 상당히 잘 작동을 안 하거나 네. TV가 고장이 나는 것 같거나 꼭 돈 쓸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되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한 거죠. 뭔가를 쓰고 싶고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쓰고 싶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네. 지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러다 그럼요. 보니까 만기가 다가오면 그런 욕구가 더 합리화되거나 합리화되죠. 보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심리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적금은 또 금액이 적잖아요, 대체로. 적금 한 번 해서 만기에 수천만 원 또는 뭐 수억을 받는 일은 뭐 흔치는 않은데요. 드물죠. 우리 일반 가정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몇백만 원, 1~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받다 보니 그 돈을 찾으면 쓸 일들이 자꾸 생기고 쭉 열심히 1년, 3년 쌓았다가 생기면 다 소비하고 그렇죠. 다시 또 0에서 출발해서 또 열심히 쌓았다가 또 소비하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만기에는 그럴 계획은 없었는데 노트북을 이제 사게 되고 네. 이번 만기에는 해외여행을 우리 미뤘던 걸 가게 되고 뭐 차도 사야 되고 소비가 합리화되는 시점이죠, 뭔가.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은퇴를 해야 되고 또 네. 은퇴가 아니더라도 뜻하지 않게 어떤 여러 가지 소득이 줄거나 지출이 너무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적금으로 조금 쌓았다 쓰고 이런 거를 이제 세로 저축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세로 저축. 예, 그 네. 반대로 가로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이 가로 저축이라는 거는 뭐 조금 쌓아서 바로바로 써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 저축을 통해서 이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소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 어떤 그 필요들, 네. 그 자금들을 이 전체 안에서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가로 저축을 해야 장기 저축을 하면서 이자도 상당히 짧게 쌓이는 게 아니라 네. 그 누적되고 어떤 복리 효과에 의해서 큰 어떤 돈이 더 이제 불어나도록 네.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모의 법칙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사모의 법칙. 예. 네. 그건 뭐냐면 3천만 원을 모으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5천만 원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잘 못 쓴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5천만 원 네. 정도가 모여야 이 돈은 종잣돈이 된다. 3천은 차 하나 사도 그냥 3천 금방 나가니까. 네. 예, 근데 5천은 그게 쓸 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인생의 투자 인생의 종잣돈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작게 적금으로 자꾸 돈을 모으려고 하시지 말고 네. 정말 큰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재무 관리의 큰 목적 중에 하나죠. 이제 나중에 내가 인컴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를 대비하는 건데 그런 경우를 위해서도 이 목돈을 굴리는 방법 꼭 숙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예금자 보호법이 야속해. 자, 이거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야속하다는 거는 예금자 보호법을 아무래도 좀 믿기 힘들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네, 네. 믿기 힘들다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보다는 아쉬울 수 있다. 아쉬울 수 이제 있다. 그런 얘기인데 네. 이게 금융회사가 망했을 경우에 그 금융회사에 맡겨놓은 돈을 1인당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이제 지급을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이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5천만 원까지인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투자 상품을 이제 가입할 때도 이거 예금자 보호 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는 우리 이제 금융 소비자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익숙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 몇 년 전에는 뭐 저축은행 망하는 일도 있었고 해서 네. 실제로 그게 좀 피부로 와닿는 사건들이 있다 보니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가 중요하죠. 네. 이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어디 금융회사가 망하면 바로 이제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르네요. 이 또. 단점들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금융회사 한 군데가 망한다는 건 커다란 사건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터지면 이제 채권단이 개입하고 여러 가지 네. 그런 채권 채무들 정리하고 복잡합니다. 여기 또 소송까지 이제 걸리고 하면 여러 가지 몇 년이 얽히는 걸려요. 문제가 많죠. 네. 네. 몇 년이 걸리고 나서 그런 어떤 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된 뒤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예금자들에게 뭐 말하자면 세금이죠. 세금으로 예금을 네.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 이 5천만 원이 소중한 서민들에게 바로 찾지 못하고 몇 년에 걸쳐서 시간이 걸린 뒤에 찾아야 된다는 건 네. 그 자체로도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자도 어떻게 주냐면요. 당연히 이자를 좀 줘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가입할 때 그 상품에 가입할 때 약정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요. 예금보험공사 결정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뭐 전체적인 어떤 그 시중은행들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네. 가입할 때 이 약정이자하고 이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에 적은 걸 줍니다. 그러니 뜻하는 대로 돈을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네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금자 보호법과 비교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펀드와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의 어떤 이 예금자, 투자자 보호 시스템입니다. 우리 보통 투자 상품엔 그런 게 없다라고 알고 있지만 네. 실은 간접 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해서 이제 이게 보호가 되는 시스템이 있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판매사와 이 펀드를 예로 들면 간접 투자 상품이 다 비슷한데요. 펀드를 예로 들면 판매사가 있고 운용사가 있고 수탁사가 있습니다. 판매사는 이 상품을 판매를 해서 운용사와 소비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운용사는 그 실제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운용사고요. 여기에 또 수탁사가 있는데 수탁사는 실제 돈은요. 어떤 판매회사, 보험사나 증권사나 또는 운용사에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은행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사는 은행을 주로 말합니다. 네. 자, 이 세 개 회사가 이 간접 투자에는 관여를 하기 때문에요. 이 세 개 회사가 동시에 망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곳에라도 우리 투자자가 어느 한 곳이 망했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권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네. 시스템은 금액의 한도가 없죠. 그래서 5천만 원이 아니라 뭐 5천억이 됐든 뭐 어떤 돈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 하에서 동시에 망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의 권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돈독한 토크는요, 은행의 함정에 대한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여러분들 믿고 맡길 수 있는 은행이라도 한 번 더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독한 토크였고요. 저희 계속해서 정욱 소장과 함께하는 내 돈 사용 설명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를 더 돈독하게 만나는 방법. 스텝 1. 모바일을 통한 참여 방법. 유튜브, 페이스북, MTN 머니투데이 모바일 앱에 머니투데이 방송을 검색해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스텝 2. 문자를 통한 참여 방법. 샵 0988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내주세요. 문자 한 통으로 간편하게 고민 해결. 스텝 3.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 1대1로 자세하게 무료 상담 받고 싶다면 02-2077-6252번으로 지금 바로 상담 받으세요.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입니다. 우리나라의 보험 문화를 보면요, 마치 보험은 가입하는 게 목적인가? 라는 생각이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문화가 상당히 이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선물을 뭘 주는지, 또는 이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인지, 몇십만 원 정도 보상받는 그런 크지도 않은 특약들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가입하는 데만 몰두하는 거죠. 이렇게 가입하는 것만 신경을 쓰고 사실 정작 중요한 거는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나중에 이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은 사실상 유사시에 보험금을 받자라는 건데, 나중에 보험금을 받아야 될 때 제대로 된 보험을 못 받아서 오히려 더 심신의 고통을 겪거나 이 보험 시스템에 대한 불신만 더 키우는 그런 좀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보험이
정말 있어야 될 곳으로 제자리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보험 사용 설명서라는 것을 한번 꾸며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보험 사용 설명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릴 의무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그 보험 분쟁들이 실은 이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알릴 의무부터 한번 잘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보험에 속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릴 의무란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험 가입하실 때 나의 병력, 사고력, 그런 치료력들을 알리고 나의 몸무게 또는 나에게 어떤 직업적인 위험, 생활 습관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 바로 알릴 의무입니다. 상법에 상법 651조에 고지 의무 같은 말입니다.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같은 말인데 고지 의무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이제 법적 배경이 있는 건데요. 일단 간단히 살펴보면 이 보험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을 때는 해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상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알릴 의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상법에도 나와 있지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애매하죠, 중요하다는 게. 근데 역시 상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서면으로 묻는 것이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서면으로 묻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알릴 의무 양식이라는 게 있죠, 청약서에. 우리 국민들 평생 적어도 한 번, 많으면 10번이 넘도록 이 서류는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험들을 그렇게 가입하시니까. 그런데 제대로 보시지도 않고 심지어는 판매자도 이걸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댁에 있으실 보험 청약서 사본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뒤에 제가 사례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고지사항이라는 건 법에부터 규정이 돼서 결국에는 청약서의 양식으로 아주 선명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알릴 의무를 어디까지 규정을 해야 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어디까지 알려야 되느냐 어려워하시고 심지어는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 설계사들조차도 알릴 의무를 제대로 모르거나 어디까지 알려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를 아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 좀 살펴볼 건데요. 제 사례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보험 판매, 보험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느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이 글 작성하신 분도 보험 판매에 종사하시는 분인데요. 자, 현재 보험이 하나도 없는 고객이십니다. 2017년 12월 30일 국민건강보험 종합검진 때 위와 같이 소견받고 이후 아무런 증상이 없어 재검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험 가입 시 상기 내용을 고지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 지금 위에 화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유방을 촬영했는데 유방에 뭔가가 살짝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견서에는 암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판정을 유보한다. 그런데 유방 실질 강한 음영이 보인다. 이렇게만 이제 써놓은 겁니다. 어쨌든 뭔가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사항을 갖고 계신 분인데 고지를 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고지해야 될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고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2017년 12월 30일이면 지금 7개월이 더 지난 과거의 일인데 요 지금 소견만 가지고는 고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이 보험을 판매하신다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왜 고지할 사항이 아닌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릴 의무 양식을 보면요. 이 치료력에 대해서 고지하는 부분 중에 맨 첫 번째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이내에는 여기 보면 치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웬만하면 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이내에 의사한테 진찰받은 사실이 있으면 거의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질병 의심 소견은 도대체 무슨 얘기냐?
또 거기 밑에 자세히 또 설명이 나와 있고 투약이란 것도 많은 분들이 약은 탔지만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입자분들이. 근데 먹었건 안 먹었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투약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것을 투약이라고 합니다. 안 먹었어도 투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까 7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은 거는 3개월 이내의 사안 아니니까 이거 해당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 질문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 혈압강화제 이런 약들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시입니다. 상시. 한두 번 조금 먹었던 걸 가지고 고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데요. 이거 역시도 3개월 이내의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하고는 관련이 없겠죠. 그 다음 질문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1년 이내니까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7개월 전이니까.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았죠.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런데 추가 검사, 재검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강검진 한 번만 받았을 뿐이고 그 뒤에 별 증상이 없어서 아무런 치료나 검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 치료, 2번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한 달 이상, 30일 이상 투약입니다. 이분은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5년 이내에 11대 질병, 아주 중대한 11대 질병, 그리고 이 항문과 관련된 질병까지를 있으면 그거 관련된 건 다 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해당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 질문을 이 사례에 올라왔던 이 사례는 고지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릴 의무를 그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에는 아까 보셨지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가입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고지했을 경우에 3년 이내에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알릴 의무 위반하면 해지를 할 수가 있네요, 보험사가. 자,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3년 이내에 한해서만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고 기억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사례는 제가 읽어드리면 17년 9월, 네, 지금 한 1년 정도가 좀 못됐습니다. 17년 9월 M사 간편보험 가입한 고객님이 1년이 안 된 최근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2년 10월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이력을 시기를 착각하여 고지 안 하고 가입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이번 암 진단금을 주는 대신에 보험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해지가 정당한가요? 연관성이 없는데도요? 아마 암 진단 시 납입 면제되는 것 때문에 해지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해지시키지 않고 유지할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게 이 질문이었고요. 이 질문자 역시 보험 설계사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에 가입을 하셨어요. 간편보험을. 간편보험이라는 거는 유병력자들이 가입을 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그래서 질병에 관련된 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입으로부터 딱 5년이 조금 못된 시점에 한 달이 빠지는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했던 이력을 고지를 안 했어요. 날짜를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난 걸로 생각을 하고 고지를 안 했는데 자, 이것 때문에 고지 위반이라고 해서 암보험금을 안 주는 것이 정당할까요? 정답은 역시 이거 역시 보험금을 주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불과 한 달 차이를 착각해서 그리고 간편보험은 질병 보장하는 보험인데 교통사고 입원한 건 관련도 별로 없고 하니 착각해서 고지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안 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금도 전액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알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 고지를 안 했을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상법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경우 그리고 그게 중요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만 그러하고요. 그런데 약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3년이 지났다거나 아무런 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2년으로 좀 더 짧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지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면서 흔히 잘못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내가 남편 보험을 대신 서명하고 가입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건데요. 보험사는 참 이럴 때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의 서명을 대신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물론 상당히 잘못된 거지만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보험사는 이때 만약에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것이 보험사에게 유리할 경우에는요. 이게 어떻게든 그 남편이 자필 서명한 게 아니라는 거, 아내가 대신했다라는 거를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의 서명이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서 입증을 해서 이 계약이 원천 무효다. 그래서 보험금을 이 취소나 해지가 보험사에 유리할 경우는 거액의 보험금을 줘야 될 때죠. 사망보험금 같은 거 줘야 될 때 이게 서명이 자필 서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피고요. 근데 반대로 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할 때 언제일까요? 바로 불안전 판매로 가입을 하고 이 가입자가 불안전 판매를 한 거니 돈을 다 내놔라. 이런 요구를 할 때는 유지가 유리하잖아요. 이럴 때는 자필 서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동안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을 해왔고 그리고 모니터링 전화 가입하고 나면 전화할 때 예, 자필 서명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근거로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아주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 복구를 회피를 하죠. 자, 이렇게 보험사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고객들에게 보험금 안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입하실 때 선물이나 이런 거 따져서 가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보험이라는 건 유사시에 보험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가입하시고 보험 생활 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성공시켜야 성공하는 남자 정욱이었습니다. 네, 정욱의 돈에 대한 이야기, 돈독한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혹은 나도 상담 받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 저희 24시간 무료 상담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단문 013-3366-8289번, 장문은 샵 0988번으로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돈에 대한 독한 상담 코너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의 문을 두드려주신 시청자분 누구실지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직접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우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사연 있으셔서 저희한테 전화 주셨을까요? 아, 예. 제가 중국하고 베트남 펀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증시가 안 좋잖아요. 네. 펀드 수익률도 안 좋고요. 베트남 펀드는 손실을 더 많이 봤어요. 아이고. 예, 괜히 했나 싶고 지금 불안하고 그렇네요. 이거 지금 팔아야 할까요? 아, 네. 중국과 베트남 펀드를 갖고 계신데 지금 손실 중이어서 파셔야 하는지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소장님 또 추가 질문이 좀 있으실까요? 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네. 이 펀드들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죠? 아, 예, 중국 펀드는 2016년 11월쯤 시작했고요. 베트남 펀드는 작년 11월에 가입했어요. 그러시면 이 가입하신 시기가 다 그 시장이 상승기고 아마 성과가 되게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때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권유받고 이제 시작을 하셨나요? 아, 예. 은행에 갔다가 은행 직원이 추천해 줬거든요. 처음에 중국이 많이 오르고 있고 잘 나간다고 해갖고 중국 펀드를 먼저 가입했고요. 네. 1년쯤 중국 펀드 수익률이 좋아가지고 하나 더 하려고 하니까 같은 분이 또 베트남을 추천을 해서 가입을 한 거죠. 네네. 이거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목돈을 한 번에 넣어서 투자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 예. 제가 해마다 가을에 목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각각 1천만 원씩 들어가 있고요. 베트남 펀드는 가입 직후부터 매달 100만 원씩 적립도 했었는데 요즘에 자꾸 떨어져가지고 지금 5월부터는 납입도 멈춰 있어요. 네. 그럼 이 펀드들 시작하실 때 어떤 뭐 목표라든가 아니면 투자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걸 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아, 뭐 펀드 시작할 때 뭐 딱히 목표 기간을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제 딸이 17살이거든요. 나중에 결혼할 때 좀 보탬이 될 생각으로 시작했거든요. 뭐 그 정도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주신 정보 바탕으로 지금부터 저희가 솔루션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전화 끊으시고 화면으로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장님, 자, 베트남 증시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한때 굉장히 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들어가셨다가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태인데 저희 조언을 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예, 일단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럴까요? 은행 직원이 이거 잘 나갑니다, 요새. 네. 예, 이 시장 좋습니다. 이 펀드 좋습니다. 수익이 그동안 좋았으니까 좋은 겁니다. 이거 하세요. 뭐 이렇게 좀 많이 권합니다.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고점에서 이제 투자가 시작되기 십상이죠. 네. 그동안 이제 좋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거를 근거로 제안을 하는 거죠. 미래를 전망해서가 아니라. 네.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투자를 하기 십상이고요. 네. 이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 보는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남들 다 좋다. 뭐 시장이 안 좋았다가 계속 이제 상승기를 어느 정도 거치면 뭐 언론이며 곳곳에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아주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미루다 결국에 하죠. 그러면서 이제 상투 잡는다고 하죠. 예, 그런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점의 산이 당연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떨어지다 보면 이제 공포에 팔죠. 그래서 투자는 아주 쉬워요. 어떻게 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투자 아니겠습니까? 쉽지만 어려운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실은 어렵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은 네. 반대로 비쌀 때 사서 쌀 때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자, 그래서 은행 창구나 이런 데서 그냥 그동안 좋았으니까 이거 해라 이런 말은 좀 의지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심지어는 여기 그 베트남 펀드는 적립까지 하셨어요. 이제 중국 펀드가 좋으니까 아마 좀 더 이제 기대를 하고 막 하셨던 것 같은데 비쌀 때는 적립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근데 쭉 떨어지면서는 떨어지니까 5월 달부터 아까 5월이라고 하셨죠. 5월부터는 적립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지금 더 쌀 때, 지금 떨어져서 쌀 때 이럴 때 적립을 했으면 그나마 효과는 조금 더 좋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계속 반대로 하고 있고요. 이 은행 창구분들이 상품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전망의 전문가이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투자 상품 권하는 거 좀 잘 가려서 좀 이렇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투자는 전문적인 관리가 없으면 결국엔 요행을 바라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팔아야 될까 이제 이 고민을 하고 계신 건데요. 지금 팔면 이제 손실만 확정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파는 거는 파시기보다 오히려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두 시장이 상황은 다르지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그 무역 분쟁 때문에 이제 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익 실현이라든지 네. 뭐 그런 어떤 이건 이제 글로벌 금리 인상과도 연관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 세계의 어떤 그 공장 역할을 하는 두 나라가 네. 실은 되게 상당히 지금 글로벌 경기가 지금 아직도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 힘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해소가 된다면 충분히 다시
손실을 복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따님 결혼 자금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두 증시 장기적으로는 상승 여력 아직 남아있는 만큼 지금 파시는 건 좀 비추천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희 이 시간에 만나볼 수 있죠. 정욱의 돈독한 이야기.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끝나도 24시간 무료 상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아시죠? 전화번호 02-2077-625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건당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88번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